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 동양사 중국 삼국시대입니다. 동양사 중국 삼국시대? 그럼 혹시 지금 얘기한 그 삼국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오. 유비관우 장비 나왔던. 그렇습니다. 이게 후한 말입니다. 지금 이거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초고수분들, 정말 이 역사 무림에 은거하시는, 강호에 은거하시는 초고수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실 겁니다. 정사라는 것은 나라에서 지정을 한 겁니다. 네. 역대 존재해왔던 많은 나라들이 이게 정사야, 이게 정사야, 이게 정사야라고 계속 지정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까지 와보면 24사, 나아가서 25사, 현대에 이르러서는 26사까지도 논하는 건데, 이 삼국지, 이것은 사기로부터 시작하는 정사의 네 번째 책입니다.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이렇습니다. 하지만 후한서는요, 삼국지보다 더 앞선 시대를 기록은 했지만 삼국지보다 더 뒤에 사람이 나중에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이후의 왕조가 요거는 정사야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사야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정사가 무조건 정사라고 사람들이 이게 진실 이렇게 다들 믿습니다. 네. 하지만 정사야사가 뭐냐면, 정사는 나라가 관여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국가 지정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첫 번째, 나라에서 누구를 시켜가지고 야 편찬을 해라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지정한 정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써놓은 것 중에 이 중에서는 이게 제일 정사야, 제일 괜찮아라고 지정한 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사라고 무조건 못 믿겠다, 정사라고 무조건 믿겠다의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예, 또 야사는 구라뻥이다. 예, 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제가 이 말로 인해서 그럼 야사를 무조건 인용해도 되느냐? 이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권위 있는 사람들의 합의의 산물입니다. 그렇죠. 합의한 사안을 믿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으니 이것을 정사라고 하자. 그 다음에 삼국지 연의 소설 갖다 대보니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 자, 삼국지라는 정사 역사서를 쓴 사람은 진수라는 분입니다. 성이 진씨고 이름이 수예요. 삼국지의 세 나라 이름 아십니까? 네, 알았는데 이 나라는 잠깐만, 뭐였죠?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위나라하고 오나라 나라인데, 예. 그 촉? 예, 촉은 몰랐다. 펜촉 할 때 촉. 아. 촉세. 총나라. 이렇게 세 나라입니다. 그게 삼국지인데, 이 진수는 처음에는 어느 쪽 사람이었냐면 총나라 사람이었어요. 총나라는 유비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금방 망해요. 얼마 못 가. 제일 약했습니다. 그래서 총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뭐냐면 조조의 아들 조비가 세운 위나라입니다. 위나라한테 망해요. 그래서 이 진수는 총나라에서 관직을 하다가 자기 나라가 망했는데 M&A 됐어, 위나라로. 인수합병. 예, 거기 가서 또 관직을 해요. 그런데 위나라가 또 어디에 먹히냐면 진나라한테 먹힙니다.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사마 성씨를 가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위나라가 빼앗겨요. 진나라로 이름을 바꿔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M&A가 아니라 회사가 강탈됐어. 경영진이 바뀐 거야. 네. 조씨에서 사마씨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진나라에서도 관직을 해요, 이 진수가. 야, 삼국에서 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팔자가 기구한 거죠. 그런데 마지막 나라, 그 진나라에서 이 역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이 진수의 행적들을 보고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좀 추정을 하는 편입니다. 음. 그래서 진나라에서 썼기 때문에 진나라는 위나라를 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나라를 정통 국가로 보게 되는 겁니다. 오. 자기가 총나라에 몸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총나라는 정통이 아니게 되는 거죠. 아. 지금 있는 회사에 충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총나라는 위나라한테 멸망을 했고 2년 후에 총나라를 잡아먹은 위나라는 망합니다. 촉 멸망 이후에 2년 만에 망합니다. 졸지에 진나라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 남은 나라가 뭐죠? 오나라. 예, 오나라까지 진나라가 먹습니다. 그래서 진이 통일을 합니다. 오. 삼국지는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위오촉 세 나라가 막 다투는데 통일은 엉뚱하게 진나라가 합니다. 오. 자, 그래서 막연히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요 부분 삼국시대와 위진 남북조 시대를 조금만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전한과 후한이 BC AD를 경계로 한번 쉬어주는데 네. 그 사이를 신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신을 세운 나라는 왕망. 왕망. 예. 들어봤는데. 그래요? 응. 아, 황망이란 말 때문에 그런가? 성은 왕씨고 이름은 망입니다. 음. 그래서 그 신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망했죠. 망합니다. 네. 15년 만에 망합니다. 유방의 후손 유씨, 유수라는 사람이 다시 후한을 세웁니다. 광무제라고 해서 그 후한이 쭉 이어져 오다가 언제 망하느냐? AD 220년에 망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쭉 가다 금세 뿅 이렇게 망하는 게 아니죠. 네. 망하다가 차츰. 그렇죠. 끝에 와서 망조가 들어서 네. 비실비실 하다가 그렇게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 비실비실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결정적으로. 썩어 자빠지다가 갑자기 썩은 게 퍽 터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언제냐? 184년에 황건적의 난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오.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럼요. 예. 홍건적의 난도 있지 않아요? 예, 그럼 나중에 원명교체기에. 그래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납니다. 누런 두건을 썼다 그래서 네. 그게 바로 후한의 결정적인 망조 사건인데 삼국제 시작이 바로 그 사건 때부터입니다. 황건적이 일어나니까 황건적을 진압하려고 하는 군사 세력이 일어난 것. 네. 그래서 그것들이 황건적도 없애고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하는 게 바로 삼국지 이야기입니다. 오. 자,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조조의 아들에 의해서 조조가 거의 뭐 한나라를 망하게 했죠. 조조의 아들이 결정적으로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를 쫓아내고 자기가 황제가 되는 사건, 그게 바로 AD 220년입니다. 이때 한나라는 망하고 위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위나라가 전국을 통일을 하지 못했어요. 왜? 자기 말을 안 듣는 세력이 있었어요. 바로 오나라와 총나라였습니다. 자, 총나라를 뭐 이렇게 멸망시킨다 그랬죠? 네. 45년 후에 멸망을 시킵니다. 정확하게는 43년인데. 그리고 위나라가 총나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위나라가 회사를 뺏겨요. 사마씨한테. 네. 진나라입니다. 진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어떻습니까? 후한 다음에 잠시 동안의 삼국이 있었다가 진나라가 쪼갈라져 가지고 남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완전 남쪽이 아니고 동남쪽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도망간 진나라를 동진이라 그래요. 동진으로 가면서 중국이 남북조 시대가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쪽으로 도망간 진나라는 또 얼마 안 가서 망해요. 송, 제, 양, 다시 한자가 다른 진. 이렇게 나라가 되고 요게 남조입니다. 그리고 북조는 저 위에 있는 유목민들이 내려와서 나라를 세워요. 5개의 오랑캐가 16개의 나라를 세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개판이다 네. 라고 해야 되는데 역사로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5호 16국이라고 합니다. 아, 요거 역사 시간에 배웠던 기억납니다. 예, 5호 5호 16국. 16국입니다. 예. 중국사 잘 따라오다가 있잖아요. 네. 5호 16국 들어가잖아요. 네. 이때부터 아유 복잡해 음. 이러면서 중국사는 복잡하다라고 생각하고 끝냅니다. 여러분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남쪽은 진, 송제, 양, 다시 진. 북쪽은 진, 송제, 양, 다시 진. 예, 너무 음유를 타니까 좋네. 맞습니다. 예. 위에는 개 난장판 5호 16국. 그런데 진, 송제, 양, 다시 진까지 오는 요 시기 내내 5호 16국이 있는 게 아니고 5호 16국 시대는 한 120년 만에 끝나요. 위에서 통일을 합니다. 5호 16국이 한 나라로 통일됐다가 다시 두 나라로 갈라지는 요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밑에는 진, 송제, 양, 다시 진. 네. 위에는 5호 16국이 120년 동안 있다가 통일됐다가 다시 갈라지는 요 시기가 다 합쳐서 270년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위나라에서 조조가 세우고 조조의 아들이 제대로 세운 위나라에서 진나라로 넘어갑니다. 네. 진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잠시 통일을 해요. 네. 요 시기가 30년밖에 지속이 되지 않아요. 사마시의 진나라가 중국 전부를 지배하던 시기는 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남쪽으로 도망가고 북쪽에는 위에서 쳐들어오고 네. 유목민. 예, 그래서 난장판이 되는 남북조 시기는 270년간입니다. 외우기 좋죠? 진나라 30년, 개판 270년 합치면 300년입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300년 주기로 중국은 계속 돕니다. 요때부터. 네, 그래서 그 이후의 왕조들은요 대부분 300년 정도 됩니다. 그 300년 얘기는 나중에 계속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270년 갖고 남쪽은 진 해보십시오. 진 송제, 양, 다시 진.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북쪽은 5호 16국. 16국. 네. 요게 120년. 음. 자, 270년 중에 120년. 그럼 나머지 150년은 어떤 나라가 통일을 하고 다시 갈라지고. 네.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나라들을 엄청나게 복잡하죠? 네. 이 나라들을 어느 나라가 통일을 하느냐? 수나라가 통일을 합니다. 충추 전국 시대 그 복잡한 나라를 누가 통일을 했죠? 진시황. 맞습니다. 진나라가 통일을 했죠. 이 복잡한 남북조 시대를 수나라가 통일했습니다. 자, 진나라 얼마 못 갔죠? 그렇죠. 수나라도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간 진나라를 이은 한나라 오래 갔죠? 네. 엄청난 문화를 발전시켰죠? 수나라를 이은 당나라 엄청나게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성기를 한당 시대라고 합니다. 한나라와 당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대에 황건적부터 오나라가 멸망하는 때까지 그때까지의 시기가 100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96년입니다. 요거를 딱 떼내 가지고 소설을 쓴 것이 삼국지 연의입니다. 요 시기. 96년간의 일들을. 그렇죠. 96년간의 일입니다. 소설은 소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허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관중을 비롯한 삼국지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삼국지 연의는 역사를 알게 하는 그 시기의 역사를 알게 해주는 굉장히 큰 공헌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삼국지라는 이 소설 삼국지, 삼국지 연의 이것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중국의 삼국시대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데 삼국지 연의가 방해가 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이해하는데 엄청난 흥미거리를 준 좋은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삼국지 연의 소설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예.
이 삼국지 연의는요. 그냥 삼국지라고 그냥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삼국지 연의 이르지 않고 네. 그냥 이문열 삼국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설 삼국지 연의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셨죠. 동양의 성서다. 오. 그만큼 많이 퍼져 있고 오. 누구나 다 읽어봤고. 읽었다라고 믿고 그다음에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게 요 시대 요 인물들은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진수의 삼국지가 쓰여지고 난 그 이후부터도 아니 관우가 죽고 뭐 유비가 죽고 제갈량이 죽고 난 이후부터도 저절로 소설이 생기기 전부터도 사당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설화가 생기고 막 그랬습니다. 진수의 삼국지가 써진 이후로도 계속 있었고 진수의 삼국지가 써지고 난 다음에 배간 1, 20년 이후에 배송지라는 사람이 이 진수의 삼국지에 대해서 해설을 달았어요. 아까 남조 기억나십니까? 진, 송제, 양, 다시 진 이렇게 왔죠? 네. 송제, 양, 요 양나라 사람이에요. 아. 이 배송지라는 사람이 이 삼국지 연의의 폭발성에 불을 지른 사람인데 뭘 했냐면 이 진수의 삼국지에 대해서 해설을 다 달았어요. 진수의 삼국지를 읽어보시면 되게 간단합니다. 책은 굉장히 두껍지만 네. 그 방대한 양에 비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적혀 있어요. 사기를 생각하시면 좀 실망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야 근데 이 배송지 이분이 사실 더 대단한 것 같네. 그렇죠. 이거 해설 나는 게 이거 고증해야 되고 또 찾아봐야 돼. 맞습니다.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왕이 시켜서 했어. 아 그래요? 농담 이분도 좋아했겠죠. 왕명 어명이기도 했겠지만 그래서 배송지의 주석을 봐야지만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데가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이 배송지가 글 쓰려면 주석을 달려면 1차 자료, 2차 자료를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엄청난 자료를 이 사람이 모았는데 이 사람 덕택에 지금은 소실되고 없지만 그때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마운 분이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일이 다 한 것 같고 그것들이 민담이 되고 소설이 되었거든요. 위진 남북조 시대를 누가 마감시켰죠? 또 고세 깜빡했겠죠? 수.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수나라 다음에 뭐 무슨 나라죠? 당다라당당. 당다라당당당다랑 당나라. 예,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그다음에 당나라 다음에 이은 나라가 송나라입니다. 그 사이에 5대 10국 시대라고 있긴 있었지만 어찌되었건 송나라입니다. 송나라는 역대 중국 왕조 중에 제일 비실비실 약한 나라. 하지만 문화는 제일 발달되었던 나라. 돈 주고 평화를 샀던 나라. 그 오래 가잖아요. 오래 못 갔죠. 돈 주고 산 평화는 위태롭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평화는 힘이 있어야 한다. 평화란 힘 있는 자만이 부릴 수 있는 사치입니다. 힘이 없고 실력 없고 돈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나라의 혼란기 있죠. 수나라가 혼란기를 매듭짓고 그다음에 수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백성들이 굉장히 괴로웠겠죠. 그렇죠. 그럴 때 어디에 위안을 삼았겠습니까? 현실 정치가 역같으니까 백성들이 드라마 찾고 하는 거야. 다시 삼국지가 위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나라를 거치면서 당나라 때 문화가 발달된다 그랬죠. 당송 때 이 삼국지의 자잘한 스토리들이 널리 퍼지는 겁니다. 그 곳곳에 그 유관장, 조조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전쟁을 치렀잖아요. 네. 곳곳에 자기 동네에서 온갖 말들이 막 만들어져 살이 붙는 겁니다. 예, 그것들이 책으로 나오고 연극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이야기꾼이 이야기하고 옛날에 이러면서 이제 했던 거죠. 흡사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 같은
엄청난 상상들이 붙었던 거죠. 그래서 삼국지는 지금 정사 삼국지가 있고 배송지의 삼국지 주 이후에는 요때까지만 해도 다 민담이고 설화였어요. 송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은 나라가 바로 원나라입니다. 원나라는 다시 이민족이죠. 중국 한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에 유목민들이 내려와서 또 자기들을 괴롭혔다라고 생각하는 시기였던 거예요. 이때는 또 드라마 쳤죠. 또 삼국지가 또 유행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뭐 우씨라는 사람이 뭐 전상 삼국지 평화라고 뭐 희곡에 가까운 그런 걸 만들었다라고 나오는데 발견된 게 이것뿐인 거지 다른 것도 무진장 많았을 겁니다. 추정할 수 있죠. 네. 그 외에 온갖 플러스 민담들이 도는 것을 원나라 말기에 나관중이라는 걸출한 소설가가 이것을 모아서 한 판본으로 만든 겁니다. 단 나관중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설도 있고 그래요? 이런 사람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이런 설도 있고 온갖 그게 있는데 아무튼 어떤 인물이 나관중이라고 알려진 이 인물이 정말 제대로 된 판본을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자, 요것이 이 삼국지가 걸어온 대충의 길입니다. 삼국지 연의가 나관중 판본이 그때 있었고 그 이후에 주활교본, 이타고본 그리고 청나라 때 모든 걸 다시 또 정리한 모종강본이란 게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중국하고 수교하기 전까지 모든 판본은 대만에서 가져와서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대만에 삼민출판사라고 있어요. 그 출판사의 삼국지를 갖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게 바로 모종강본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문열 삼국지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월탄 삼국지 이게 전부 다 모종강본이다. 다시 말하면 대만 삼민출판사 본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비교적 근래에 나온 황석영 선생의 삼국지 네. 이거는 중국 이제 그 수교 이후에 중국의 인민출판사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민출판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바로 나관중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황석영 선생은 나본, 나관중본, 이문열 선생이나 뭐 월탄 삼국지는 모본, 모종강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방 직전에 시작해서 해방 이후에 첫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삼국지가 나오는데 바로 최영해 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박태원이란 분이 그걸 쓰셨어요. 박태원이라는 작가분이 그 선생이 구보 선생인데 그분이 삼국지를 쓰시고 난 다음에 월북을 하셨나? 북한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월북 문인 못하게 해서 최영해라는 사장님이 출판사 사장님이 자기 이름으로 낸 거예요. 물론 이분도 보통 분은 아니에요. 외솔 최연배 선생의 아들인가 그렇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삼국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삼국지도 바로 모본입니다. 네. 모륜 모종강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일본 삼국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삼국지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길천본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네네. 요시카와 에이지. 네. 예. 우리나라 짝퉁 그 해적판 대망 시리즈의 두 번째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쓴 사람입니다. 작가로서는 굉장히 좀 그 필력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요시카와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요시카와 선생이 쓴 길천 삼국지, 길천본이 있고 요거는 고우영 삼국지나 만화, 영화 삼국지 있죠. 네. 그리고 요코야마 미스테루라는 일본의 유명한 만화가가 쓴 60권짜리 작은 60권짜리 삼국지가 있어요.
만화로 된 삼국지. 오. 그것도 바로 이 요시카와 에이지 선생의 판본입니다. 아. 그것은 읽어보면 그건 완전히 얘기가 좀 얼토당토한 너무 얘기가 달라? 너무 많아요. 어. 아무튼 그런 자잘한 에피소드 갖다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음. 그러면 이제 종합해 볼 수 있죠. 모본, 나본, 음. 길천본. 음.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것은 무조건 진수의 삼국지와 진수의 삼국지를 풀어놓은 배송지 주 요것을 위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에 대해서 도움이 좀 되라고 소설 삼국지 얘기를 좀 갖다 붙이겠습니다. 소설 삼국지를 갖다 붙이는 것에는 3가지를 사용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3가지만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 3개 쓰는데도 제가 돈 많이 썼습니다. 삼국지는 10권이야 무조건 비싸. 예, 집에 저희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모든 책은 다 버렸지만 네, 소장하고 계신 거 그때 그렇죠. 얘기했어요. 월탄 삼국지 네. 이거를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오. 아버지 안 주시는데 야. 요거 할 동안만 음. 불면 날아갈 듯해. 종이가 간달간달. 오. 500원 각권 500원. 오. 몇 권으로 돼 있어요? 5권. 5권. 예. 음. 세로로 읽기. 와, 이렇게. 예. 오. 깨알 글자. 음. 황석영 삼국지는 나관중 본이라고 하니 나본으로 취급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월탄 삼국지와 이문열 삼국지는 모본이라고 하시니 모본으로 하겠습니다. 네. 졸려? 이번엔 정말 그 타임테이블에 인물과 사건을 좀 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도요. 예, 그 대충 지도의 개념을 알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삼국지 역사적 배경인 황건적의 난에서부터 오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100년에서 4년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네네. 예. 자, 요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은 AD 184년 황건적의 난입니다. 나라가 이제 말기로 접어든다라는 얘기는 반란이 많이 일어나고 나라가 혼란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타격을 줬던 반란이 바로 황건적의 난입니다. 이때가 삼국시대 시작으로 봅니다. 이 소설에서는 특히. 예. 자, 요 당시의 후한의 행정구역상 공간이 있는데 삼국지를 읽다 보면 이 지명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그냥 뭐 어디라고 하니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공간 개념을 좀 알면 되게 좀 편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잘 들어오고 머릿속에 좀 잘 들어옵니다. 그 당시 후한 때는 중국 전국을 13개 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그 근처에 요동지방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저쪽 그 티벳? 그렇죠. 서남 쪽으로는 거의 티베트 앞에까지. 그다음에 서북쪽으로는 신장 위구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중앙아시아 계통과 이어져 있는 뭐 예. 거기까지 이 나라의 영역이 있었는데 이것을 13개 주로 나누었습니다. 어떤 책에는 보면 14개 주로 나누어 놓은 책도 있습니다만 13개 주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 우리나라 근처 쪽에서부터 시작하면 유주, 그리고 아래쪽에 기주, 왼쪽으로 병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찡따오가 있는 청주, 바다 쪽으로 서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북쪽입니다. 지금의 베이징 그 근처 일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주, 병주, 기주. 자, 이쪽은 다음에 나올 원소의 근거지가 됩니다. 원소 얘기는 또 따로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서주에서부터 왼쪽으로 쭉 가면 연주, 그 다음에 사례라고 해서 우리 경기도 같은 그런 특별한 행정구역이 있고 예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주는 같은 이름으로 2개가 있습니다. 알고 저도 알죠. 뭐?
양주는 두 개가 17년산하고 30년산하고 두 개 나눠지. 사실 원래는 원초 중에 세 개인데 21년산도 있고. 예, 맞습니다. 12년산, 17년산, 21년산, 30년산. 네 개구나. 그런데 한자가 좀 다른데 네. 저쪽 서북쪽에 양주가 하나 있고 네. 정확하게는 량주고 고량주 할 때 예. 대각선 남동쪽에 양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왼쪽 아래 그러니까 서남쪽에는 익주가 있어요. 이 익주가 바로 나중에 유비가 총나라를 세우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양주 중에 21년산 있지. 오른쪽 아래 네. 동남쪽 네. 거기가 바로 손씨 집안 손권이 오나라를 세우는 곳입니다. 그 중간에 삼국지 내내 제일 치열했던 곳이 하나 있습니다. 형주. 예, 중간이 형주가 있습니다. 그다음 저 아래쪽에 교주 이런 건 대충 빼고 자 대충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중간이 형주입니다. 형주. 그리고 장안과 낙양이 있었던 사례 그리고 허창이 있었던 예주. 저 북쪽 우리나라 쪽에 가까운 북쪽에 유주, 병주, 기주가 있고 서쪽 제일 북쪽 제일 구석 중앙아시아 쪽으로 연결된 게 바로 17년산 량주가 있는 곳입니다. 서쪽에 있다고 서량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정리되십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 전쟁 얘기를 할 때 요게 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인물은 삼국지에 등장하는 이름 수만으로는 1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200명이요? 네, 정말 대하소설이죠. 와. 이름 등장하는 것만. 그 다음에 주요 이름들 있죠. 막 진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이름들만 만 대충 뽑아도 진짜 한 200~300명은 돼요. 거의 주인공급 주조연. 거의 주조연. 예. 주조연 하면 한 제 생각에 한 100명. 그다음에 진짜 좀 이 사람 정도는 있어야 할 사람으로 치면 준조연 정도로 하면 저는 한 200명 정도로 봅니다. 와. 그러니까 뭐 유비관우 장비 떠나서 그냥 뭐 제갈량부터 해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다 100명 안에 포함되는 거고. 그렇죠. 오. 그리고 누구 밑에 누가 있었고 누구 밑에 누가 있었고 이 정도로 가면 한 200명은 돼야 될 걸요. 야, 이거 제가 지금 작게 잡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비는 현덕. 예. 맞아, 현덕. 관우는 운장. 운장. 예. 관우 운장이니까 예, 관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운장이라 그랬구나. 예. 제갈 공명. 오. 예, 관 운장. 유 현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빗자 빼고 그렇죠. 이름을 빼고 자를 넣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 휘라고 하는데 높여서 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은 굉장한 신뢰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예법으로는. 그래요? 네, 그래서 애둘러서 불러주는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허진모 이렇게 저 허진모님 이러면 실례고. 그렇죠. 허거미님 요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고대 소설이나 이런 걸 읽으실 때 그 자를 꼭 한 번씩 이렇게 귀담아 눈에 한번 담아 두시면 좀 재밌습니다. 나 앞으로 저 허거미님 앞으로 저 장자방이라고 불러주세요. 장자방. 너무 좋아 진짜. 자방. 허거미 장자방.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삼국지에는 수많은 전쟁과 전투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전투로서 이 삼국지의 얼개를 한번 쭉 짜가 보겠습니다. 네. 자, 정사 역사에 따라서 그리고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그 전투를 위주로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네. 180년대, 184년에 처음 황건적의 난이 시작됐으니까 네. 180년대 전쟁과 그리고 190년대 전쟁을 쭉 뽑아보겠습니다. 요것이 200년대, 210년대 이렇게 쭉쭉쭉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제갈량이 죽기 전까지 그때가 재밌잖아요. 총 몇 년이죠, 그러니까? 100년에서 4년 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6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도원결의. 그렇죠. 네. 예, 그거는
구라죠. 예? 그건 역사에 없습니다. 아 그거 구라였어요? 예, 그러니까 소설로 만든 거죠. 깜빡 속을 뻔했네. 속은 게 아니라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깜빡 잘못할 뻔했네. 예,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그것은 소설입니다. 아, 그래? 184년 처음의 전투가 바로 황건적의 난입니다. 참 이거 외우겠죠? 184년. 184년 황건적의 난. 외울 겁니다. 그 황건적의 난을 처음 주도한 사람은 장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종교를 이끌었죠. 이 종교 집단입니다. 소설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어떤 도인으로부터 그것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계시? 그 뭐라 그러나 왜 도술서 같은 것을. 그런데 정사에는 뭐 도인 얘기보다는 뭐 주술이나 부적 같은 그런 걸로 어떤 요법을 행했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사람이 자기 형제를 데리고 난을 일으킨 곳이 아까 거록. 아니요. 이 사람의 고향이 거록이고 난을 일으킨 곳이 자기 제자들을 뿌려가면서 난을 일으킨 곳이 바로 유주, 기주, 병주입니다. 자, 어느 쪽이라 그랬죠? 베이징. 그렇죠. 그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4등분으로 했을 때 한반도 쪽에 가까운 요동 쪽에 가까운 그쪽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아. 예, 여기서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유비였던 겁니다. 아. 조조도 마찬가지고 뭐 원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1년 만에 진압이 됩니다. 오. 그 장각을 비롯한 그 삼형제가 1년 만에 도륙이 돼요. 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유비도 작은 벼슬을 하나 얻어서 현령의 벼슬을 얻어서 어딘가 배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 것은 5년 후에 일어나는 십상시의 난입니다. 십상시 뭐 들어보신 적 있죠? 있어요. 궁중에 있는 수많은 환관들 중에 내시들 중에 제일 높은 10명이 이 사람들이 황제를 둘러싸고 참 뭐랄까 나쁘게 이끌었다. 그래서 이 환관을 보는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이때 만들어지게 했죠. 그래서 10명의 내시라 그래서 십상시. 자, 그래서 여기는 십상시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한나라는 외척과 환관들의 권력 다툼이 굉장히 심했던 때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은 비단 한나라 때만이 아니라 중국 역사 내내 벌어진 일이에요. 황궁에는 황제가 있습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황제를 보좌하는 사람이 사실은 누굴까요? 황제를 보좌하는 사람 황관들이잖아요. 황관뿐만 아니라 자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사람들은 관리들이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렇죠. 정식으로 관직을 가진 관리들이 있는데 이 관리들보다 24시간 황제에 붙어 있는 정말 시중을 들어주는 그렇죠. 안에서 시중을 들어주는 내시 역할을 하는 관리들 환관들이 훨씬 더 황제랑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제를 만나려면 이 사람들을 거쳐야 되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들 권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왕들이 오래 못 살았어요. 황제들이 오래 못 살았어. 굉장히 빨리빨리 죽다 보니까 후 끝에는 황제들이 굉장히 어려지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계속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황제는 뭔가 결정할 능력이 없어요. 누가 하죠? 황관들이 하려고 하고 또 견제하겠지 또 다른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겠죠. 그렇죠. 누구냐? 왕의 엄마. 태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자 작은 왕 놓고 태후는 왕의 외가잖아요. 그렇죠. 외척과 왕을 항상 모시는 환관들이 항상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이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구조가 만들어지구만. 이 구조가 중국 청나라 망하기 직전까지 수천 년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조가 들었을 때, 한 왕조가 망조가 들었을 때 보면 끝에 항상 환관과 외척들이 싸우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시성을 가진 태후의 이복 오빠가 있었어요. 하진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직업은 푸죽간 주인. 동생 잘 둬가지고. 한 방에 수직 상승이네. 그렇죠. 벼락 출세한 거죠. 당시 직책은 대장군 오. 승상급이었고 대한제국의 병권을 한 손에 쥐고 있었던 장군이었죠. 오. 국방부 장관도 겸했고. 야, 참. 최고의 권력자. 오. 하진의 자는 수고. 수고. 네, 하수고였어. 그러니까 수고한 보람이 있네.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두 세력이 아주 암투가 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십상시에 난이라고 했으니까 두 세력이 붙었을 때 누가 이겼을까요? 아무래도 황관이 좀 유리하지 않았을까? 예, 십상시에 난이라고 했으니 예. 십상시가 이겼다는 뜻이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십상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진이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는데 그때에 불려 들어왔던 인물이 바로 동탁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동탁. 예, 삼국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옵니다. 네. 최초의 근원 악으로 나옵니다. 예. 예, 이 사람 어떻게 깰라고 이렇게 하면서 일이 이게 커져가지고 삼국지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건데 예, 자는 중영. 나 이거 외우고 있다. 오, 중영. 예, 동중영인 거죠. 동중영. 예, 삼국지 소설에서는 악역 담당이죠. 아, 재밌다 이야기가. 그래서 이 하진이 제거가 됩니다. 오빠. 예? 하진 오빠. 그렇죠. 백정. 예. 그래서 그 하진의 부하 중에 원소가 나타납니다. 원소.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원소는 있어요. 예. 삼국지 전반부에 가장 세력이 컸던 군벌 원소. 자는 본초. 본원소. 아니요. 와, 원본소. 원본초. 원본초. 예. 헷갈린다. 자가 뭐. 네,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 알게 되면 되게 멋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되게 풍류가 있어져. 아, 그래? 진짜. 알았어. 네. 그래서 원본초 이러면 이러면서 논다. 옆에서 보면 미친 놈들 뭐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하진의 부하들이 모조리 그 국내에 잠입? 아니요 환관들을 다 죽입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가서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수염 없는 놈을 다 죽여라. 그때 때마침 하진에 의해서 불려 들어온 동탁이 많지도 않은 병력으로 황궁을 장악합니다. 자, 이때부터 본격적인 삼국지의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정사에도 나오고 소설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동탁의 전횡이 심해서 조조도 어떻게 암살을 시도하려 하고 여러 군데에서 암살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탁은 안정적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장악하게 돼요. 자기가 황제도 한번 갈아치우고 예, 그리고 나중에는 좀 지나서 얘기지만 직접 황제가 되려고 역심을 품는 거죠. 그렇게까지 발전합니다. 완벽하게 권력을 장악했을 때는 그 폭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했던 거죠. 황제를 끼고 엄청난 행동을 잔인한 행동을 많이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때는 190년대로 흘러갑니다. 이제 180년대가 지났어요. 네. 6년 지났어. 6년. 190년대 그러니까 십상시에 난 그 다음 해입니다. 네. 190년대에 전국에서 동탁을 토벌하겠다고 각지에 있는 장수들이 그렇죠 유력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당시의 수도는 낙양이었거든요. 낙양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군벌들이 거기서 모여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동탁이 있는 낙양을 딱 놔두고 전국에서 17개 군이 수십만 명을 모아서 온 거예요. 딱 모아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 연합군을 만든 겁니다. 유엔. 예, 그 연합군 대빵으로 추대된 사람이 바로 원소예요. 원소의 근거지는 아까 황건적이 설쳤던 곳입니다. 유주, 병주, 기주 베이징. 이쪽입니다. 베이징. 예, 물론 그 원소가 여기에 연합군 대장이 된 이유는 집안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금수저예요. 좀 정이 안 간다.
4세30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내 그 원소를 소개할 때 4세30의 원씨 집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 최고 금수저예요. 왕족 빼고. 그렇네요.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그 돗자리 팔던 유비가 나는 유씨야 이러면서 이제 구라 한 방으로 그 몰아붙여 버리죠. 4세30이 아니라 4세100이 나와도 황족보다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나옵니다. 자 요 그 연합군 동탁토벌전은 이 삼국지의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영웅들이 나타나서 싸우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얼개를 좀 짜보겠습니다. 자 190년대에는 그 동탁토벌전이라는 정말 이 삼국지라는 소설을 있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정사에는 10명의 제후들 그러니까 10개 정도의 군벌들이 연합군을 이루었습니다. 소설에는 17개 또는 18개의 제후들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10개가 맞겠지요. 네. 그 다음에 이어진 전투가 형양전투. 형양전투는 조조가 동탁을 쫓다가 지는 전투입니다. 자 그리고 동탁을 토벌하려고 모였던 이 제후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이익이 물려가지고. 그래서 서로 몸살이 공부 이러다가 눈치만 봐. 예 유야무야 끝납니다. 그래서 동탁을 토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군대는 모았는데 적은 못 없앴어. 그런 것들을 한 반에 넣어서 우글우글 만들어 놨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싸우고. 예, 이제 여기서부터 수많은 군웅들이 군웅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합니다. 땅을 나누어서 일어납니다. 할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전국 넘버원을 향해서 각자 토너먼트를 합니다. 자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끼리 막 싸워. 그래서 그런 전투들 중에 주요 전투를 좀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먼저 재밌었던 것이 공손찬과 원소의 대결입니다. 공손찬은 맨 북쪽에 있었습니다. 유주 쪽에 있었어요. 네. 이쪽과 아래쪽 기주 쪽에 있었던 원소가 싸웁니다. 자 물론 여기서는 뭐 원소가 이깁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소설에서는. 자 이런 개교 전투 191년. 그 다음에 이게 191년. 네. 그 다음에 조조하고 원술이 싸웠던 193년의 봉구 전투.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온 서주 대학살이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조조가 서주의 태수 서주목 도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를 비롯한 식구가 몰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주 식구들이? 네. 그래서 조조가 눈이 돌아가서 서주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해 복양 전투. 복양이라는 도시는 그 서주 쪽에 있는 겁니다. 자 거기를 놓고 여포와 조조의 대결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 사이에 그 꼽사리 껴서 유비가 있긴 있었는데 예, 유비는 끝까지 세력이 미약해요. 항상 미약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난리가 아닙니다. 와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변절의 제왕이라고도 말합니다. 왜? 자기가 약했으니까. 그 혼자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생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같은 해에 동탁의 부하들, 그 사이에 동탁은 죽는데요. 동탁이 죽는 사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포가 배반하고 죽이고 뭐 이런 일이 있어요. 동탁의 부하들 이각과 곽사가 내전을 벌여가지고 장안이 또 쑥대밭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황제가 거기 껴 있었거든요. 동탁의 부하들이니까 동탁이 황제 데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탁의 부하들도 황제를 끼고 있었어요. 그 일장무식 도둑놈들한테 그 수도가 맡겨져 있어서 여기도 개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둘 싸우는 와중에 황제가 탈출해가지고 다시 예전 낙양으로 돌아오면서 조조를 불러들여서 조조가 그때부터 황제를 끼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손책이 원술로부터 독립하면서 그 아버지는 이미 죽었어요. 손견은 대단한 장수였다고 정사에 나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독립을 해서 강동으로 가서 자기의 세력을 구축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나라의 기틀. 그렇죠. 기틀이 되는 거죠. 예. 손책의 자는 백부. 아까 조조의 자는 맹덕. 조맹덕, 손백부. 그렇죠. 오. 여포의 자는 봉선. 나 다 외운다. 여봉선. 그렇죠. 친구 신봉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조조가 장수라는 장수를 토벌해요. 이 장수라는 사람도 사실은 그 소설에는 동탁을 모셨던 장제라는 사람의 뭐 족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그 장수 토벌전을 하다가 자기 큰아들과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최고의 용장 전위가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조조가 유비하고 같이 최종적으로 여포를 이기고 여포를 처형하게 되는 합의 전투. 그다음에 원소한테 졌던 공손찬이 마지막으로 자살하는 역경 전투. 그리고 삼국지에서 초반에 최고로 어벙한 짓을 하면서 자신이 황제를 이게 칭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원소의 사촌 동생 원술. 원술. 예. 자는 공로. 이 원술이 이 칭제를 했다가 황제를 칭했다가 여러 군데에 집중적인 포격을 받고 조조나 유비, 그다음에 손책, 여포로부터 공격을 받고 토벌전이 마무리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물론 그 여포 토벌전하고 약간 좀 시기가 겹쳐서 원술이 한참 토벌될 때는 여포도 살아 있었다는 것, 요는 시기가 좀 겹쳐진다는 것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15년의 얼개를 한 거예요. 184년에서 200년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네. 200년대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삼국지에 3대 대전이 있어요. 첫 번째가 관도 대전. 관도에서 일어났던 여러 전투들을 합쳐서 관도 대전이라고 합니다. 혹시 다른 뭐 대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있어요. 적벽 대전. 네. 네. 뭐 삼국지 몰라도 적벽 대전은 다들 뭐. 자, 그리고 유비가 관우 죽은 거 복수하러 갔다가 지도 죽는 게 있어요. 유비가 관우 죽으러 복수. 예, 관우가 죽은 것에 대해서 복수하러 무리하게 갔다가 박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220년대 있었던 건데 미리 당겨서 말씀을 드리면 이릉대전이라고 있어요. 이릉대전. 예. 그래서 그 세 개의 대전 중에 맨 처음 일어났던 것이 바로 200년대 초반 관도대전입니다. 여기는 초창기 최고의 세력 원소와 그다음에 떠오르는 세력 조조가 붙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긴 여러 전투가 있었습니다. 뭐 알량이 죽었던 백마전투, 문추가 죽었던 연진전투. 그 삼국지 연의에는 관우가 둘 다 죽인 걸로 나옵니다. 알량 문추는 원소가 데리고 있었던 좌우의 왼팔 오른팔 장군이었어요. 뭐 엄청난 기량을 가진 무력을 가진 장군으로 알려져 있는데 너무나 허망하게 싹둑싹둑 죽습니다. 그래요? 예, 소설에 의하면. 예. 그 다음에 관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방망파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방망파 전투는 삼국지 연의에서는 제갈량이 처음으로 등장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는 최초의 전투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갈량이 지휘한 건 아니고요. 네. 유비가 삼국지에 데뷔해서 처음으로 이긴 전투입니다. 예, 유비가 지휘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정사에서는. 방망파 전투 이후에 조조가 원소의 잔당들을 물리치는 과정이 나옵니다. 아까 관도대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관도대전이 바로 원소와 조조의 대결입니다. 자, 여기서 누가 이겼겠습니까? 조조요. 예, 조조가 이겼습니다. 조조가 이겼기 때문에 그 잔당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잔당들이라 하면 원소의 아들들이었어요. 크게 삼형제가 있었는데 이 삼형제를 이렇게 하나하나 처리해 처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킬빌인데 킬빌. 그 원소의 세력권 기억나시는지? 유주, 기주, 병주 네네. 이쪽을 한꺼번에 뭐라 그러냐면 하북이라고 합니다. 그 하북을 모조리 다 자기 세력으로 넣는 과정입니다. 조조가 이때 최대의 세력으로 이렇게 막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조의 공격을 받은 유비가 신야성에서 강릉까지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유비가 이동을 하려고 하니 백성들이 따라 나서는 사건이 벌어져요. 군대가 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전부 다 그 남녀노소 다 업고 짐 들고 그러니까, 막 짐 싸가지고 따라 나서는 예. 사건이 벌어집니다. 보통 같으면 야, 나 죽게 생겼는데 저 어떡하냐 이러면서 다 떨쳐놓거나 그렇죠. 죽이거나 하면서 먼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유비는 느릿느릿 가는데 그것을 다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때를 보고 삼국지에서는 아, 유비 정말 대단하다, 뭐 군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천천히 막 가는 거죠. 그런데 조조가 기병을 동원해서 번개같이 쫓아오는 겁니다. 금방 따라잡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따라잡힌 곳이 어디냐면 장판이라는 곳이에요. 장판. 뭐 아까 방망전투도 방망파, 장판 전투도 장판파 전투라고도 하는데 그 파는 언덕파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추적해서 조조의 기병들이 유비의 백성들과 막 그런 것을 도륙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유비는 이 처자식하고 떨어져요. 유비는 어쨌든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무리 백성들이 중요하지만 대장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짱 도루묵 되는 거죠. 그렇죠. 먼저 도망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 식솔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운 아시죠? 좋은 몰라요. 아, 조운의 자는 자룡입니다. 아, 조자룡. 예. 그러니까 자로 얘기하면 잠깐 뭐 헷갈렸잖아요. 그렇죠. 예. 조자룡. 이제 자가 얼마나 친근합니까? 그러니까. 예. 자 좋아. 예. 조자룡이 그 유비의 아들을 품에 넣고 그 부인 한 명은 살아나갈 수 없으니까 우물에 빠져 죽고 품에 넣은 채로 그 조조의 100만 대군 사이를 뭐 휘젓고 다니면서 탈출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소설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조자룡 멋있는 사람이네. 조자룡 진짜 멋있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조자룡을 좋아하는 삼국지에서 팬 투표하면 진짜 몇 손가락 안에 항상 드는 인기 투표. 그렇죠. 멋진 캐릭터. 자룡. 이름도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에 이런 말이 있었다지 않습니까? 뭐 무슨 물건을 물 쓰듯이 하는 거. 조자룡이 헌창 쓰듯 한다. 네, 창 주워가지고 계속 싸우고 또 무뎌지거나 부러지면 또 다른 거 주워서 싸우고 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자룡이 헌창 쓰듯 한다. 네. 정사에는 없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겨우 조자룡이 그 아수라장에서 아두 그러니까 유선이죠. 아들. 예. 촉서에는 후주로 나오죠. 선주, 후주로 나오는데 그 유비의 아들을 껴안고 딱 탈출하고 난 다음에 그 길목 다리 그 다리 위에서 네. 장비가 혼자 서가지고 조조의 100만 대군을 막았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고함을 질렀는데 너네들 뭐 나랑 붙을 놈 나와라 뭐 이렇게 고함을 질렀더니 조조의 장군 뭐 하후 머시기가 말에서 놀라서 떨어졌다는 둥. 그게 바로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좀 말은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장비의 뒤쪽에서 뭐 먼지를 일으켜 가지고 뒤에 뭐가 있는 것처럼 해서 그쪽에서 전략적으로 저기 복병 숨겨놓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막았다라고 뭐 해석도 하는데 아무튼 약간의 그 요런 장면은 정사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약간 소설은 좀 더 미화를 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 난 직후에 일어나는 두 번째 대전, 삼국지의 가장 유명한 대전이 있습니다. 적벽 예, 대전. 바로 적벽대전입니다. 자, 이게 바로
장판파 전투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그 직후라고 할 수 있죠. 자, 역사에 기록된 바로는 AD 208년입니다. 그러니까 200년대에 그 10년씩 나누었을 때 네. 200년대 끝쪽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조조가 점령하고 있던 그 남군이라고 하는데 아래쪽 남쪽으로 어떤 조조의 네. 이 조조의 점령지 거기를 주유가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적벽 대전에서 이긴 여세를 몰아서 조조가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물리친다라는 뜻입니다. 조조는 원래 북쪽에 있었습니다. 조조가 나중에 세운 나라가 위나라. 그렇지. 예, 위진 남북조 할 때 위. 맞아. 예, 왜 위나라겠습니까?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위에 있다고 위나라. 네. 위에 있었는데 네. 남쪽에다가 자기 점령지가 있으니까 조조가 적벽 대전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조조를 물리친 오나라 쪽에서 저 위에 있어야 할 나라가 밑으로 좀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곳을 치러 가는 것이 남군 전투입니다. 그 전투에서 그 소설에서는 전투는 주유가 실컷 했는데 나머지 홀랑 먹는 것은 제갈량이 먹는 걸로 나옵니다. 소설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부상을 입고 열받아 있었던 주유가 그 열을 못 참고 분노해가지고 상처가 덧나서 죽는 걸로 나옵니다. 죽으면서 하는 말이 있었죠. 하늘이시여, 뭐 이 주유를 낳고 왜 제갈량을 낳았나이까, 뭐 이러면서 그러면 죽었다라고 소설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남군에서 일어났던 전투로 200년대가 끝납니다. 자, 그리고 210년대로 가겠습니다. 자, 210년은 뭐냐면 주요 사건이 유비가 서쪽으로 가서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주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초라는 아주 맹장이 조조를 공격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200년대는. 그 마초는 원래 근거지가 어디였냐면 양주 중에 저 서쪽 끝에 있는 양주입니다. 량주. 서쪽에 있었다고 해서 서량이라고 합니다. 예, 거기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마초는 아주 잘생겼다고 해서 금마초, 들어봤는데? 옥마초 들어봤어요. 그렇게 막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금이란 말은 비단 금자를 말합니다. 비단결처럼 잘생겼다. 싸움은요, 장비하고 붙어서도 결판이 안 났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리고 조조군의 가장 강력했던 허저하고 붙어서도 결판이 안 났습니다. 허저는 자가 중강. 허중강? 맞을 겁니다. 허장강. 마초는 자가 맹기. 마맹기. 마초가 쳐들어와서 장안이 한번 함락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한번 죽을 뻔했던 일이 벌어져요. 그만큼 강력했었는데, 자, 그런 전투가 한번 있었습니다. 굳이 지역으로 따지자면 동관이라는 곳에서 가장 치열했기 때문에 동관 전투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210년대 시작을 조조와 마초가 시작했다는 거. 그 다음에 조조는 다시 어디로 가느냐? 손권하고 또 붙습니다. 손권은 오나라입니다. 손권의 자는 중모. 손중모. 예, 중모입니다. 아까 마초 굉장히 잘생겼다 그랬죠. 네. 삼국지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알려진 사람은 주유입니다. 주유는 굉장히 잘생기고 음악도 잘 알고 굉장히 풍류를 알았던 멋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그리고 잘생겼던 사람이 바로 손권의 형 손책이었습니다. 손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유도 주랑이라 그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동 최고의 미녀 둘을 마누라로 얻습니다. 참 불공평하다. 그 나이가 손책이 좀 많아서 언니를 얻고 주유가 자매를 동생을 얻습니다. 소설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교시성을 가졌다 그래서 교공의 딸 둘을 얻는데 큰 교시라 그래서 대교, 동생을 소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사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손책이 어느
지역을 공격을 했는데 그 포로 중에 음. 그 교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대요. 그리고 교공이 포로였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딸이 너무 이쁜 거야, 둘이. 그래서 이제 딸 덕분에 목숨을 건진 거지. 예. 장인을 또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교와 소교 나옵니다. 그게 그 적벽대전 때 소설에 보면 조조가 그 궁을 만들고 두 건물 사이를 다리를 잇는다 그래서 그런 시를 지었더니 그 다리가 교잖아요. 네. 예. 그것을 살짝 변질시켜 가지고 대교와 소교를 조조가 취한다라는 것으로 한자를 바꿔 가지고 제갈공명이 그걸 바꿔 가지고 주유를 격동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아, 열받게 하는구나. 예. 소설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누라가 등장해요. 마누라 이름이. 이게 점점 알면서 들으니까 더 재밌네, 이거. 마초가 조조를 죽일 뻔했다가 끝내는 못 이기고 도망을 쳐서 자기 편들끼리 내분을 겪고 끝내는 유비한테 투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강력한 마초가 유비의 부하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전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마초 투항에 관련된 전투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비가 제갈량과 방통, 천하의 기제 둘의 도움을 받아서 유비가 촉지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익주를 차지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것을 촉지방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유비의 입촉이라고 합니다. 아, 입촉. 예, 그래서 210년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비의 입촉에 관련된 전투들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조조와 마초가 붙고 조조와 손권이 붙고 마초가 유비한테 투항을 하고 유비군이 드디어 입촉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유비가 이제 입촉을 하려고 하니 조조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사나 연이나 전부 다 조조가 유비를 굉장히 좀 의식하는 장면이 좀 나와요. 자기는 세력이 크고 유비는 한 번도 좋은 세력을 큰 세력을 가졌던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비중 있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 파촉이라는 굉장히 좀 괜찮은 땅, 물론 멀고 험한 땅이지만 그래도 근거지를 얻게 되면 저거 나한테 큰 위협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공략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북쪽에서부터 공격을 합니다. 유비의 입촉은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조의 진군은 북쪽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자, 조조가 촉으로 가려면 중간에 어떠한 땅을 건너야 되는데 거기가 바로 한중이라는 곳입니다. 한중은 유비가 들어가려는 총나라하고 또 지배자가 달라요. 그 제가 13주 말씀드릴 때 익주가 바로 촉입니다. 서쪽 맨 아래쪽 거기가 익주, 파와 촉이 있는 땅입니다. 그 바로 위가 바로 한중이라는 곳입니다. 거기를 조조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투가 그때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엎어서 한중 전투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예. 요때가 바로 217년입니다. 정사에 의하면. 자, 그런데 조조가 한중을 먹어요. 그런데 유비의 입장에서는 파촉으로 이미 들어왔었는데 조조가 한중을 먹으니까 조조와 자기 사이에 중간에 DMZ가 없어지는 거야. 중간에 좀 이렇게 쿠션해야 될 지역이 없어져 버리고 바로 붙어버린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게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해서 좀 편안하게 마음을 먹었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조조가 바로 위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비가 먼저 그 조조가 먹은 한중을 공격을 해요. 아, 유비가 먼저. 예. 그래서 뭐 격전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전투가 있는데 뭐 하우연이 죽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전으로 가다 보니까 조조가 좀 고민이 되는 거야. 어떤 고민이 됐었냐면 이거 진짜 이거 이겨봤자 관리하기도 힘들고 크게 남는 것도 없는데 지금 비용은 너무 많이 들고 있단 말이죠. 피해는 너무 큰 거예요. 이겼을 때 갖게 될 수익이나 그다음에 관리해야 될 관리 비용을 따져봤을 때
이거 좀 남는 장사가 아니야. 그래서 애매한 경우가 생긴 겁니다. 버릴까 말까 고민을 하는 성어가 나와요. 버릴까 말까. 예, 버리기에는 아깝고 가지려고 하니 뭐 별거 없고. 정답. 뭡니까? 게륵. 맞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온 고사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왜냐하면 게륵이라는 것은 달게 갈비예요. 늑골. 달게 늑골이에요. 막상 그 치킨 시켜서 보면 드르르 있는데 이것이 빨아먹자니 별 고기도 없고 버리자니 좀 아깝기도 좀 예, 한 거. 살이 좀 붙어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유비가 입촉을 하려고 시도하고 입촉에 거의 성공한 때가 212년부터 214년이에요. 212, 14, 2년밖에 안 되네. 3년쯤 되죠. 횟수로. 그렇죠. 예, 그러는 와중에 조조가 이렇게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한중을 치는 그 계륵이 나온 그 한중 전투가 바로 217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10년대 후반으로 온다고. 그러다가 210년대 마지막을 장식하는 219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형주 전투, 형주 공방전. 여기에서 관우가 죽습니다. 그런데 220년대에 와서는 우리의 삼국지의 재미를 이루었던 캐릭터들이 다 죽습니다. 아니구나. 제갈량은 230년대에 죽으니까. 예. 관우가 죽고 난 다음에 2달 후에 조조가 죽습니다. 관우 죽고 2달 후에. 예, 실제로는 그렇게 빨리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해가 바뀌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희에는 보면 관우가 죽고 난 다음에 오나라에서 관우를 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총나라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목을 잘라서 조조한테 보내요. 그 소설에는 보면 관우를 좋은 나무로 몸뚱아리를 만들어서 장사를 지내주고 그다음에 괜히 그로부터 조조가 두통을 얻어서 뭐 화타로부터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고 뭐 이상한 요상한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조조가 죽는데 실제로는 2달의 간격을 두고 죽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전부 다 소설적인 장치였던 거죠. 소설 참 잘 썼습니다. 예. 역사를 헷갈리게 만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릴 게 아니라 그렇지. 역사를 참 재밌게 새로 빚어주셨군요. 소설 참 재밌게 쓰셨습니다. 라고 칭찬을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유비가 열받아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가뜩이나 못 사는 나라 다 긁어가지고 오나라로 쳐들어갑니다. 이때 소설상으로는 70만 군을 이끌고 간다고 합니다. 전부 다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색의 원수를 갚겠다고 갑니다. 갔다가 오나라의 젊은 장수, 젊은 총사령관 육손이라는 자는 100원, 600원. 그 명문 육가의 집안이죠. 예. 그래서 참 100원이 아닙니다. 언입니다. 예. 육손의 계략에 걸려서 거의 뭐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유비는 비실비실 살아 돌아와요. 아니요. 백제라는 작은 성에 겨우 피신을 했다가 거기서 비실비실 뭐 시름시름 하다가 2년 후에 죽습니다. 그게 바로 이릉대전입니다. 삼국지 3대 대전의 마지막. 근데 장비는 이릉대전 출정하기 직전에 죽습니다. 전쟁 준비 중에 부하장수를 너무 심하게 때려가지고 걔네들이 그 앙심을 품고 있다가 목을 잘라서 오나라로 망명을 해요. 장비 목을 들고. 예. 그래서 유비는 관우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가기 직전에 자기의 막내 동생까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에 휩싸여서 가는 거죠. 손자병법에 나오죠. 장수가 이성을 잃으면 전쟁이 진다. 그렇죠. 집니다. 네. 보기 좋게 지고 2년 후에 자기도 죽습니다. 손자병법은요. 지금 이 사건 일어나기 700년 전 책이에요. 참 대단하다.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총나라는 유비까지 죽고 났더니 아주 뭐 가뜩이나 비실비실한 나라.
아주 희한하게 돼버렸죠. 자, 이릉전투가 일어나고 2년 후에 유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제갈량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나라랑 다시 동맹을 맺고 이렇게 치는 과정이 나오죠. 그런데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제갈량의 북벌이라고 합니다. 그 제갈량의 북벌은 뭐 또 유명합니다. 출사표도 나오고. 그런데 제갈량이 북벌하기 직전에 뭐냐면 남쪽을 먼저 정비를 했었어야 됐어요. 총나라의 남쪽은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인도 차이나 반도의 북쪽이에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있는 그쪽 있죠. 네네. 그쪽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밀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225년입니다. 제갈량이 남정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뭐냐면 상대 대빵 맹획이라는 사람인데 칠종칠금 들어보셨습니까? 칠종칠금은 좀 생소한데요. 7번 잡았다가 7번 놓아주는 것. 보통 한 번 잡으면 핵 죽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야 빨리 전쟁을 끝내는데 제갈량은 그렇게 하지 않고 7번 잡아서 7번 풀어줍니다. 왜 그랬냐면 감동시킨 거죠. 적을 예, 오 힘을 보여주면서 오. 감동시킨 겁니다. 100번을 와도 니네 똑같다. 네, 너 말 들어라. 7번 잡았다가 7번 놔준 거 이거 소설 얘기죠? 이거 완전 과정인데. 그런 거 같죠? 예.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연희 아니에요? 정사에 나옵니다. 와. 그런데 진수의 정사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음. 배송지의 삼국지 주에 나옵니다. 아. 그 제갈량의 캐릭터 굉장히 뻥이다 이런 음. 말씀들 많이 하세요. 음. 실제로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전쟁도 못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좀 그 주장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갈량은 전쟁도 잘했습니다. 오. 예. 배송지의 삼국지 주에 보면 7번 잡았다가 7번 놓아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송지의 주석까지 정사라고 친다면 이것은 정사 얘기입니다. 삼국지 연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후반부에 있어서 절정 부분이 바로 이 제갈량의 북벌입니다. 그래서 230년대에 와서 제대로 된 북벌이 벌어집니다. 제갈량의 북벌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출중한 분이라서 성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너무 팀이 너무 안 따라준 거야. 자, 그래서 230년대 중간에 제갈량은 죽습니다. 과로사로 죽습니다. 예? 과로사요? 네. 제갈량이 죽은 연대는 외우기가 쉽습니다. 234. 234년에 죽습니다. 제갈량의 태생은 또 쉬워요. 81년생입니다. 181년생입니다. 워커홀릭이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북벌 이후에 230년대. 자, 북벌이 230년대 일어난 겁니다. 네.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63년에 촉한이 멸망하고 2년 후에 위나라가 멸망합니다. 희한하죠? 결국에 망하긴 망하네. 망하긴 망하는데 총나라를 위나라가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그 멸망시킨 강력한 나라가 왜 2년 후에 망했을까요? 내분으로 망합니다. 조씨가 자기의 부하였던 사마씨한테 망합니다. 부하한테 예, 뒤통수 맞은 거네. 그렇죠. 그래서 위나라에서 진나라로 바뀐 겁니다. 자, 기억나시죠? 위진 남북조. 예. 그래서 요 진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요 때가 280년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황건적 184년. 그렇죠. 오나라가 멸망하는, 그러니까 삼국지의 세 나라가 모조리 멸망하는 때가 280년. 100년에서 몇 년 빠진다? 4년. 4년 빠집니다. 96년이네. 딱 그렇죠. 거기까지가. 예. 요렇게 삼국지는 끝나고 위진 남북조 시대가 되는 겁니다.